모두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비상계엄 이후 전국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들뜨는 분위기보다 지금은 사회 곳곳이 꽁꽁 얼어붙은 느낌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며 모두 힘이 나는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에서는요, 최근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인데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소수자들,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이들의 인권 다뤄보겠습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연말맞이 2024년 OTT 트렌드 정리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 모두가 참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언론 보도 비평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네. 12월 3일에 시작되었으니까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난 데다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내 거의 언론의 모든 이슈가 다 비상계엄 관련 보도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짚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보도가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좀 박제해두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한두 가지 면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런 몇 가지만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제가 이제 미디어 인권 연구소 뭉클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 관련된 언론 비평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뭉클 활동을 하면서는 좀 좋은 보도 위주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뭉클한 보도를 알리는데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권과 관련된 이슈만을 언론 비평하려고 좀 일부러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이후에 4일 해제를 하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우리 언론에게는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면서 정작 외신에게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따라서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외신에는 대통령실의 해명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외신 보도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받았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사실 비상계엄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안을 주목해서 해당 언론 보도를 살펴보고자 하셨을까요? 제가 이 보도를 살펴보고 싶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헌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4일이라는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언론인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백보양보하더라도 3일 윤 대통령이 말한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야당의 탄핵 내지 탄핵 시도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언론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될 수 있는 혼란 상태,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에 대한 대통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언론인이라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2월 4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위헌성이 높은 비상계엄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와 정당의 활동은 그 활동을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란 당일 발표됐던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도 헌법과 계엄령이 정한 특별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비상계엄은 기본적으로 위법적인, 위헌적인 조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국민에게 한 뒤에 아무런 공식적인 해명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에게 소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작 외신과는 소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외신하고 소통한 그 해명이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의 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외신과의 그 소통이 이루어져서 그런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어야 했을까요? 저는 마땅히 매우 비판적으로 대통령실의 이러한 해명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외신의 보도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그 발언을 팩트체크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언론 보도가 어떠했는지 이것을 좀 주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언론 보도가 어땠습니까? 제가 평소에는 빅카인드에서 주로 검색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추출을 해봤습니다. 검색어를 로이터, 비상계엄, 해명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들어간 관련 보도를 추출해 보려고 했고요. 이 보도 내용 중에서 이런 한두 마디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그런 보도는 제외했고요. 보도 제목에서 관련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보도만을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다룬 보도를 살펴보니까 총 38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주로 12월 4일에 관련 보도가 많았고요. 12월 5일자에는 8건, 12월 6일에 1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도 제목에서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표현 또는 사실과 다른 해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그런 보도는 미디어스의 보도 한 건뿐이었습니다. 네. 미디어스는 6일자 보도 대통령실, 국내 언론엔 입 닫고 외신엔 거짓 해명 남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내 언론 취재를 피하면서 외신을 상대로 합법적 계엄을 강조하는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는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받아 썼던 로이터 통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등의 외신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실 해외 언론 비서관실에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언론비서관실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비상계엄 해제되는 것 아닌가. 요구 조건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 국회 출입 통제하지 않았다라고 했었고요. 네. 국회가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때 군을 즉각 철수했다. 이런 액션들이 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 라는 등의 발언들을 그대로 이 보도에서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디어스 보도에서는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윤건영 의원의 인터뷰도 담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 국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경찰 병력은 무엇인가? 경찰을 피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왜 자기 집과 같은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냐라고 비판하는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또한 보도 내에 지난 3일 밤 11시 발표된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계엄을 통해 입법부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위헌 위법적 계엄령에 이어 최정예 참수부대를 국회에 난입시켰다. 이런 문장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우리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이 외신의 한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는 변명이며 사실상 거짓 해명인지를 분명하게 국민이 알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소제목으로도 김용현 면직, 브리핑하면서 기자 질문은 무시, 속 터질 지경이라고 달거나 외신에는 일일이 전화, 합법적 행동, 국회 진입 막지 않아 등으로 뽑아서요. 국내 기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도는 다른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것 짚어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있는 그 인권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있었나 찾아봤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사실 비상계엄이 발표된 날 저도 매우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많은 정보를 이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길보라 감독이 SNS에 쓰신 글을 보고 저처럼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정보를 찾아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정보를 막 습득할 수가 있는데, 찾을 수가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보 자체를 지금 접근할 수가 없구나, 정보 자체를.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비상계엄 관련한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길보라 감독은 부모님이 농인으로 코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SNS에 어떤 글을 쓰셨나요? 이길보라 감독은요, 4일에 어젯밤 계엄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가족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다. 농인 부모님은 뉴스를 봐도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수어로 설명하려 했다. 어제 내가 봤던 방송사의 뉴스 속보에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재난 상황에서 농인의 정보 접근권 현실이 이렇다. 광주 5.18 때 가장 먼저 맞아 죽은 농인 김경철 씨를 떠올렸다. 이제껏 농인 부모가 처한 복지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나와 동생이 메워왔는데 바다 건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참담하고 복잡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3일 당일에 아마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당시 뉴스 속보들의 수화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제가 방송사별로 뉴스 특보를 직접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12월 3일 당일 비상계엄 선포 그 대통령 담화 당시에 수화가 포함된 경우는요, KBS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페이북 친구가 아니다, SBS는 새벽에 뉴스 특보에 수어 통역을 하더라 하고 이제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찍어준 사진을 보면은 이미 상황이 마무리된 지 6시간 정도 지난, 그러니까 뭐 새벽 한 5시쯤, 6시쯤에는 수어 통역을 SBS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때, 그때에는 KBS만 수어 통역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코다코리아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12월 3일 밤 비상계엄 특별 담화 생중계 당시 TV, 신문기사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나 수어 통역은 제공되지 않았고 문자 통역 또한 제한적이었다. 소식을 먼저 접한 농인의 자녀인 코다는 급박히 농인 부모에게 연락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다코리아는 청인들이 비상계엄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행동에 옮길 때 농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여전히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고요. 재난과 참사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계엄이라는 무게와 강도 역시 모두에게 같지 않다. 절차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문제와 함께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그의 가족이 처한 막막하고 참담한 현실을 함께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길보라 감독께서 광주 5.18 당시 사망한 농인이죠. 김경철 씨를 떠올렸다고 쓰신 문구가 참 마음에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경철 열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에 의해 두 번째로 사망한 희생자입니다. 사실 김경철 열사는 오랫동안 광주의 첫 번째 희생자로 인정되어 왔는데요. 올해 3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전북대학교 농학과에 재학 중인 이세종 열사가 첫 희생자인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사망 시간은 1시간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김경철 씨가 이제 두 번째 사망 희생자로 이제 된 거예요. 김경철 씨는 농인 재화공이었습니다. 이분은 5월 18일 그날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었습니다. 딸의 100일 잔치가 끝나고 귀가하는 친척을 배웅한 뒤 돌아가는 중이셨어요. 공수부대원이 보이자 시민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아났는데 김경철 씨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공수여단 부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네. 김경철 씨는 장애인증을 내밀었으나 군인들은 꾀를 쓴다면서 무차별적으로 구타했고 연행된 후에 적십자병원에서 5월 19일 새벽 3시에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진료비 청구서의 금액이 2,100원밖에 안 되는 정말 크지 않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의사가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구인의 사인명이 정말 너무 처참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다코리아에서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급하게 도망치는 이들 사이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얻어맞는 농인과 각자의 농인 부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비상계엄 이런 때에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 우리 현실은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집에 책에 실린 비대면 시대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미디어 접근성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 시각장애인은 평일에 3.7시간 TV를 보고 있는데 화면 해설 방송이 제공되는 거는 2.2시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59%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도 평일에 3.8시간 정도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자막 방송은 61%인 2.3시간 정도만 제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이번 정말 최근이에요. 한 달도 안 됐는데 1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각, 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개발한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 기술을 점검하고 제주 KBS 재난방송망을 통해서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등의 시연회를 개최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2022년부터 정부 R&D 연구 과제로 ETRI라고 해서 이제 연구원이 개발해온 소외계층 재난정보 기술이라는 거래요. 근데 이 기술이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아바타 수어 영상, 음성 해설 등으로 그 장애인 방송으로 변환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취약계층의 재난정보를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 시연회에서는 그동안 개발해온 소외계층 재난정보 기술을 KBS의 UHD 상용망을 통해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상용화를 위한 보안 사항을 전공하고 휴대전화, 블루투스 스피커 등 개인 단말기를 통해서도 소외계층 재난정보 기술을 구현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시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더 많은 언론사에게도
좀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KBS에는 수화방송이 적용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꼭 KBS에서만 해야 된다. KBS에서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방송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이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재난이나 전쟁 이런 것은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그 위급한 상황에서의 정보 접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셨군요.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먼저 홍보성 보도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청취자에게 유용한 정책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관계자가 출연해서 해당 공공기관이 내놓은 정책을 직접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도 이런 코너는 유심히 들을 만큼 유용한 정보가 많은데요. 하지만 가끔 이러한 장점이 무색하게 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으로만 방송이 채워져서 정보성이 떨어지고 또 해당 기관의 입장만 전달해서 편향된 정보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5일 방송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날은 생활백서, 이슈 초대석, 이슈 인터뷰 총 3개 코너로 방송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3 코너 모두 공공기관의 관계자가 출연하는 방송이었는데요. 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출연한 첫 코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특징이나 장점, 효과 등을 널리 홍보하는 것 자체가 마약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줄 수 있고 또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과를 홍보하는 쪽에 치우치다 보니 이 시스템에 관해 우려되는 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인터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당장 문제점에 관한 보도가 나옵니다.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대표적인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도 있어야 정말 청취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 같고요. 또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이러한 질문은 필수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2 코너도 고양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일방적 정책 홍보로만 내용이 구성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청취자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점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억측이 뒤섞여 있는 가식성 질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1월 27일 이슈 인터뷰 코너는 영화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을 다뤘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 씨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펴본다는 취지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섭외해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는 애초 소개한 인터뷰 취지와 무관하거나 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사자뿐 아니라 태어날 아이가 훗날 들었을 때도 상당히 불쾌할 만한 내용입니다. 예. 예를 들어 배우 정우성 씨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재산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 씨가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정 씨의 재산을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함께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행자는 팩트만 확인해달라라고 하면서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지만 스스로 팩트와 무관한 내용으로 질문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모순적인 방식의 질문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예. 또 정 씨의 다른 연인의 존재와 연관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진행자도 추측이라는 걸 전제했는데요. 그럼에도 추측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까지 해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 답변 또한 추측에 추측을 더하는 수준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진행자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설명한 대로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청취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측성 내용은 제외하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물론 이런 식의 질문 구성이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YTN 라디오에 애정을 갖고 있는 평가원 입장에서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십성 혹은 선정적 내용을 끼워 넣는 방식은 보도 전문 채널인 YTN 라디오의 선택지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를 즐겨 듣는 다른 청취자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YTN 라디오와 가십성 이슈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해 주셨고요. 끝으로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좋았던 코너도 짚고 싶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바로 다음 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도 특별 편성을 했는데요. 예. 군사 전문 기자와 역사 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계엄 발령 당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또 계엄의 기초 상식과 역사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 계엄을 교과서에서만 봐온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계엄의 정의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을 텐데요. 네. 이날 종합정리편처럼 구성을 해서 이번 계엄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꼼꼼하게 알려줘서 유용했습니다. 또 정보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성격에도 맞는 기획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살아가는 김조환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OTT 전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OTT가 독점 확보하려고 애썼던 중계권 콘텐츠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OTT 중계권 콘텐츠들 총평을 먼저 해주신다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오리지널 콘텐츠보다 네. OTT에서 더 많이 썼던 게 독점 중계라는 표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프로야구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유럽 축구 리그 그리고 또 올해 초에는 메이저리그 이벤트도 있었죠. 한국에서 경기가 있었던 쿠팡에서 중계도 하였었고 네. 앞으로 지금은 하다가 뭐 플랫폼이 먼저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이 계약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뭔가 그 중계권들이 풀리는 시점에 많은 OTT들이 더 좋은 중계를 얻기 위해서 가격도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비싼 가격으로 사면 또 수익성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성 압박도 계속 지속되는 한 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는 넷플릭스가 유튜버 제이크 폴과 전설적인 복서죠. 마이크 타이슨의 복싱 경기를 독점 중계했잖아요. 이번 중계로 뭐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 잠재력을 입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그렇죠. 네. 지금 넷플릭스가 제이크 폴이랑 마이크 타이슨 경기를 하면서 정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이나 이런 이벤트조차도 어떤 결승전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본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슈도 많았습니다. 뭐, 어떤 사용자들한테는 실제로 영상이 끊기기도 했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다들 믿고 있는 게, 넷플릭스가 라이브 중계를 열었고, 전 세계 글로벌 라이브 중계를 열었고, 이 또한 해결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말에는 NFL 2경기가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우리한테도 많이 친숙한 그 WWE 레슬링, 월드 레슬링 RAW라고 하는 로우 이벤트를 독점으로 생중계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넷플릭스는 더 이상 OTT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이제 진정한 전 세계 3억 명이 보는 TV 플랫폼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넷플릭스의 라이브 스트리밍 기대할 만한 콘텐츠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OTT 플랫폼의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도전은 무료 콘텐츠 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브 콘텐츠는 이제 유료든 무료든 다 핵심 콘텐츠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OTT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페스트 같은 곳에서도 뉴스 이벤트를 굉장히 뉴스 채널을 많이 확보하려고 아니면 뉴스 콘텐츠를 라이브로 가져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최근에 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유료 OTT랑 무료 OTT에서 다 이제 대선 생중계하는 채널들을 확보해가지고 중계를 하기도 했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글로벌로 봤을 때는 가장 유명한 베스트 플랫폼인 삼성전자의 삼성 TV 플러스에서는 이번 마마 2024를 3일 동안 생중계를 하는 이벤트를 열어서 이제 이런 생중계가 단순히 유료 OTT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이제 마마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친숙하진 않지만 레드불 BC1 같은 이제 스포츠 이벤트도 생중계한다고 하고 각각 지역별로 지역에서 유명한 이벤트들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라이브 생중계,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제 페스트 쪽에서도 보편화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오징어 게임 2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공개가 되더라고요. 아마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상무님도 기다리고 계시죠? 네,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광고주들과 또 협업을 하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맥도날드랑도 이제 광고를 같이 하기 시작했고 기아자동차 지금 오징어 게임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쪽 광고 업계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레버리지해서 본인들의 브랜드도 인지시키면서 또 넷플릭스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했던 콘텐츠잖아요, 전 세계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맞는 팝업 스토어도 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성공하든 안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다. 또 이 오징어 게임 2에 맞서고 있는 또 다른 대작, 기대작이 디즈니 플러스의 조명가게입니다. 지금 시즌 1, 그러니까 6화까지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이미 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조명가게 보셨나요? 저는 다 보진 못했는데요. 네. 네, 근데 뭐 이제 무빙의 이제 작가님이었던 강풀 작가님의 예, 강풀 작가님의 어떤 IP를 가지고 또 만든 콘텐츠가 됐고, 네. 출연진도 화려하지만 이게 또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또 이제 인상적인 스토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뭔가 자기만의 또 어떻게 보면 그 조명가게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게 뭔가 오징어 게임과는 다른 재미를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디즈니 플러스의 히트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명가게 자체가 좀 전 세계에서 좀 많은 반향을 일으키면서 디즈니 플러스도 좀 따뜻한 연말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무님 올 한 해도 열린 라디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